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이 사람을 007 제임스 본드라고 부른 언론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은밀한 현상의 배후를 포착하려 드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기업이나 브랜드, 상품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글로벌 소비자 행동 전문가 혹은 국제전략 컨설턴트, 아니면 그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디자이너, 아직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얀 칩체이스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이동통신사 노키아에서 수석과학자로 일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기술이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연구했죠. 그 후에 디자인 회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조사를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베를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도쿄 등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 만큼 일상에서 사람들의 언행과 행태, 관습을 들여다보는 눈썰미가 매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이 사람이 자신의 일을 통해 갈고 닦은 기술 선보이는 관찰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에 대한 관찰 여행기를 읽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 속에서 사업에 대한 영감을 얻는 그의 솜씨를 한번 들여다봐도 좋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우리 별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근데 명수 씨, 뭐 잊은 거 없어요? 참, 이 사람들, 이 AI들 정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래도 간단히 해주시죠. 네, 소장님께서는 이 빨간 리본 다셨다고 네. 굉장히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하신데, 캐롤 짧게 한번 부를까요? 네, 좋죠. 예, 소장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소장님, this is 왜 안 도와주시죠? 저는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만 예. 성악을 전공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실감은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지난주 댓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에너지, 환경, 경제 사상가 바칠라프 스미릿이 쓴 세상의 진실을 읽는 법,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저희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조용원님. 통장에 찍힌 숫자로 아내에게 대우를 받는 게 진실입니다. 제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입니다. 그리고 박봉자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을 믿고 숫자에 굴복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숫자는 제 몸의 노화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그래서 요즘은 통장이라고 그러더군요. 텅텅 비더라고요. 월급 해방의 날이라는 개념이 또 경제에는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돈이 남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새로운 빚이 축적되지 않는 그 시기를 보통 16일, 17일 정도로 보던데 비슷합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더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할 리야 없죠. 그러나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청춘은 그 나이가 아니라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노화는 분명하지만 정신 상태를 청춘으로 유지할 방법은 있다. 이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이자 토요일이기도 한데요. 네. 조천길님께서 저는 토요일이면 숫자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매주 당첨되는 숫자들로 통계를 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고르고 있죠. 최근엔 4등이 당첨되기도 했어요. 통계 진실이 대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복권을 말씀하시는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근데 이건 통계 진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복권 점수 기출 문제 연구하듯이 쭉 그 통계를 내서
확률을 따지던데 아무 관련이 없는 통계거든요. 그 경우는 각자 매번 네. 독립적이고 우연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또 4등 당첨되셨다고 하시니까 더 그걸 믿으실 믿고 수는 싶네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814만 분의 1이고 그 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통계의 진실이니까 좀 쓰라리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셔야죠. 알겠습니다. 또 1인당 GDP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행복지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예. 조성빈님, 혹시 사회적 통계 중에 예. 사업 실패 후 다시 재기하거나 회복한 비율을 나타내는 통계나 지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삶의 질이나 행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예, 맞는 해주셨네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사회적 재기 자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많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가들이 망하는데 이분들이 다시 재기할 확률이나 비율이 그 나라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중요한 통계인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한번 망하고 나면 비용 처리하고 손절해버리는 게 우리 경제나 사회의 문화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일 것 같아요. 네. 이 실패했던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비율.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실제로 첫 사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보다 세 번째 정도, 두 번 정도 실패하고 나서 재도전한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 벤처 캐피탈들도 그런 그 실패 경험을 높은 배율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황영상님, 사실대로만 통계를 적용하면 되는데 아전인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3123번님, 대학에서 졸업생 취업률 조사할 때도 대학원 재학, 군 입대도 취업한 걸로 보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저희 취업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그 대학에서 자랑하려고 네. 졸업생 100% 취업 이런 거 할 때 대학원 간 거, 군 입대도 취업한 걸로 보더라 이런 말씀이신데 통계 악용이죠, 사실. 네. 이런 경우는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일반적인 실업률의 대학원 재학이나 군 입대는 적어도 구직자에선 빠집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자도 아니고 실업률을 높이지도 않긴 합니다만은 취업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취업률과 대학 진학률, 대학 취업률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통계는 늘 악용됩니다. 네. 그리고 9557번님, 믿을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숫자의 홍수 속에 괴롭던 차에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해주셨고요. K2199번님, 숫자가 말하는 방식을 알면 통계가 속이는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도 예, 주셨네요. 조금 공부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통계에 대해서. 한때 한 20, 30년 전에는 무슨 친구들끼리 통화하거나 대화하다가 9시 뉴스에 나왔잖아 그러면은 결론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인 것으로 잘못 알던 시절도 있었는데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토론하거나 그럴 때 보면 갑자기 누가 숫자 들이대면 그걸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늘 악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알고 소비해야 그 악용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새로운 것이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 집요한 관찰 속에 혁신의 단서를 찾아볼게요. 글로벌 컨설팅 전문가 얀 칩체이스가 쓴 관찰의 힘,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렇죠. 일단 저자가 일종의 리서처이자 컨설턴트다라는 건 알겠는데 기업이나 브랜드 측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연구해주고 또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사실 실감을 느끼기엔 좀 힘든데 쉽게 그렇죠. 좀 말씀을 해주시죠. 책에도 뭐 그게 명확히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도 이분하고 비슷한 일을 꽤 오래 해온 셈이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텐데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 가전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 많이 했습니다. 거기 수저우라는 곳에 공장을 짓고 기대가 컸어요. 생산만 하면 그 중국 내에서 팔리는 제품 중에 제일 품질이 좋으니까 불티나게 팔릴 거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특히 냉장고가 잘 안 팔렸어요.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그 생산이나 영업하시는 분들만 갔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유를 잘 몰라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왜 훨씬 조악한 품질의 중국 제품이 현지에서 팔리는가? 삼성, LG가 안 팔리는. 네. 근데 이건 사실 오히려 바깥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훨씬 쉽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냉장고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 집을 몇 군데 가보면 답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도시에 올라온 많은 분들이 농진공이라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주 작은 방 한 칸에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같이 지냈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뭐 벌집 뭐 이런 표현 쓰던 집들인데 네. 그래도 냉장고는 하나 둬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소음이 크면 안 돼요. 거기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우리는 아파트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서 소음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냉장이나 냉동 효과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수명이 오래 가냐 이런 것만 따졌는데 우리 냉장고들이 소음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 이걸 조언해주고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고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 얀 칩체이스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고요. 꽤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만난 적은 없는데 네. 이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업들로부터. 그럼 저자가 이 일을 아직도 계속 하고 예, 있는 예. 건가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하고 있고요. 학석사 마치고 나서 스스로를 뭐 저하고도 비슷한데 실패한 경제학자다, 실패한 학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실전에서 소비자 연구, 그것도 다른 지역에 사는 문화적으로 다른 소비자들을 연구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요. 노키아에서 수석과학자 한 후에 프로그 디자인이라고 여기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쪽에서 꽤 유명한 회사였는데 여기에 수석 글로벌 인사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지냈습니다. 이름도 길죠. 이름 긴 게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직업들이죠. 그러나 흥미로운 직업들입니다. 지금은 독립했더라고요. 수소문해 보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는데 회사 이름이 스튜디오 디 라디오 듀런스라는 회사고 신흥시장, 특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같은 신흥시장에 특화된 소비자 연구, 디자인, 전략 컨설팅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책을 썼고요. 이때는 프로그 디자인의 재직 시절에 썼고요. 원래 제목은 평범한 장면에 숨겨진 Hidden in Plain Sight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일상을 구경하고 또 관찰하면서 그들과 뒤섞이고 그 사업의 영감을 포착하면서 포착했던 그렇죠. 걸 고객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 맞나요? 그러니까 관찰 여행이라는 표현을 저자는 썼는데요. 여행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 사람들이 돼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다시 세계적인 관점 혹은 기업의 관점에서 이쪽에서 팔릴 물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조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관찰 여행이 이 책에는 흥미진진하게 묘사가 됩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관찰의 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한계치, 한계치 맵. 관찰의 방법인데요. 어느 선까지는 하고 그 선을 넘어서면 하지 않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치면 상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그 한 끗 차이가 있는데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한계치가 바로 그런 뜻이고 그걸 위해서 맵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치 맵을 그리면 소비자들이 왜 사고 혹은 사지 않는지가 규명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드린 설명에서는 냉장고의 소음이 한계치였던 네. 거죠. 그걸 포착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개인의 행동은 소비자의 행동은 단순히 자연 법칙이나 국가 규범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맥락이라든가 사회적 관습, 인간관계,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변수 때문에 움직인다. 이걸 관찰자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떤 매개 변수가 움직였는지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접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사용하고 왜 사용하지 않는지 촉발 요인을 관찰하는 거죠. 접점은 냉장고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 여럿이 자는 방 안에 두고 소비하고 있더라. 그리고 매개 변수는 소음이 제일 중요하더라. 품질은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중국은 대부분의 요리를 이제 아주 센 불에 튀기다시피 해서 먹으니까 네. 재료가 조금 상해도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중국 요리 자체가. 네. 그러니까 냉장고의 품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품질과는 별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의외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죠. 이 책에서 묘사하는 거는 세계 인구 80%가 $10,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로 하루를 생활하거든요. 80%요. 네. 엄청난 이제 빈곤율을 자랑하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 이 책이 나온 2013년이 절반이고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3분의 2가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네. 굶어 죽어도 휴대폰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는 상식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모바일 뱅킹이라고 휴대폰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프리카 우간다가 시초라는 그 인류학적 보호가 많은데 거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휴대폰을 산 사람들이 우간다 난민인데 다른 나라에 돈 벌러 가서 그 돈을 공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휴대폰 충전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품권처럼 이제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뱅킹의 시초가 된 것처럼 필요라든가 그 문화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삶을 관찰하면서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걸 그리고 어떤 한계치를 파악해내고 한계치 안에 있는 게 편하게 그 상품을 쓰는 컴포트 존인데 그냥 만족한 수준인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냉장고 소음이 이해하면 아무리 쓰는데 문제없어 하고 받아들이는 네. 거죠. 그걸 파악해내고 기업이 어떤 조언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컴포트 존을 좀 늘려주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마케팅을 세게 할 자신이 있다면 그 소음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이 냉장고가 중국제에 비해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소음을 실제로 줄일 수도 있겠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언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와중에 제가 이 리본이 탐이 나서 네. 리본을 이렇게 맸거든요. 네. 이렇게 몸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죠. 근데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여성의 몸단장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인류학 연구기도 하지만 저자도 상당히 흥미를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언제 몸 단장을 하느냐. 신체가 막 꾸질꾸질할 때 샤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인류를 통틀어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보다는 본인의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용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면 싫어할 테니까 그렇죠. 그것과 더 관련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라기보단 외부적 시선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안 씻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도시라든가 국가 문화의 맥락 안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하게 만드는 촉발 요인, 매개 변수는 어떤 건지를 이제 한계치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네. 재밌는 사례도 하나 나온 1970년대 후반에 그레노베터 교수의 폭동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꽤 유명한 거죠. 한계치가 다르면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100명 있고 여기도 100명 있는데 어떤 발표를 해서 그 발표에 폭발하는 양상을 보는 거죠. 뭐 정부 발표라고 해보죠. 집값을 2배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는 발표를 한다고 치면 한쪽에는 한계치가 0인 사람은 어느 사회나 있으니까 그냥 가서 돌을 던진다든지 버스를 부순다든지 하는 공공기물 파손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한계치가 다른 사람을 양쪽 시위대에 보내는 거죠. 네. 한쪽은 한계치가 막 2, 3으로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난 집 없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기분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안 던지겠죠. 한 사람의 그 선동과 폭동으로 끝나는 건데 네. 이쪽에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못 참겠어 하면서 뛰어드는 한계치 1인 사람이 있어서 같이 행동한다면 무더기로 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치 혹은 컴포트 존이라고 불리는 수용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주장은 한계치라는 걸 파악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 해야 된다. 네.
지금 그레노베터 교수의 한계치를 설명해 주셨는데 예. 이걸 저희가 투자할 때 좀 활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계치가 제로인 분은 남들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얘기 나오면 달라붙어서 그럼 주식을 하는 거고 네. 또 한계치가 완전히 제로인 사람이 있다 치면 남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할 길을 간다. 네. 어느 쪽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이 높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예,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남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건 네. 주식 투자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미인 선발 대회 같아서 내가 멋져 보이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미인이라고 선택할 사람을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대중을 의식하되 자기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원칙 없이 남들만 따라가니까 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칙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뜨끔하고 따끔합니다. 많이 나아지고 계시잖아요. 좀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자, 그리고 인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돼서 우리 돈으로는 350만 원짜리 경차 타타 나노가 인기를 못 끌고 반대로 가격이 2배 이상이었던 일제차가 인기를 끌었다라는 일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예. 대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예, 이게 경영학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저도 흥미롭게 봤던 건데 타다라는 그룹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인도의 국민 그룹이에요. 네. 굉장히 그 칭송받고 인도 국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나노 아주 작은 거 네. 깜찍한 차 하나를 개발했어요. 목적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차로 우리 돈으로 한 350만 원이면 너끈히 살 수 있는 차인데 네. 엄청나게 팔릴 걸로 국내외에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영 안 팔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도 했죠. 안 사는 게 경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잔고장이 많고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게 언론 보도에서 계속해서 거듭되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인 판단을 했겠거니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경영학에서 내린 결론은 자동차라는 지극히 경제적인 상품을 사는 것조차도 사회적 의식을 하더라. 내가 그야말로 잔고장 많은 싸구려 차나 타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워서 안 사더라.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경제적인지는 둘째 문제고 말이죠. 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게 돼버리는 게 무서워서 안 사더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자동차를 사회적 지위로 인식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편이고. 그래서 약간 좀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하나는 20만 원이라는 수입밖에 없는데 한 달 리스료로 200만 원 이상을 내는 외제차를 소유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든 해낸다고 자랑하던데. 좀 보여주기식 과시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비합리적이지만 네. 뭐 당사자가 만족한다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교과서적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기치 못한 매개 변수들이 있고 그걸 포착해내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베블런 효과. 이건 저희들 본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네.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유한계급론에서 가격이 비싸질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이 있다. 그런데 착안해서 베블렌 효과 혹은 베블렌 상품이라는 걸 이제 거론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명품 샤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가격 계속 올리면 더 좋아하죠. 환호하잖아요. 더 줄 서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실제 입증된 면은 있어요. 그런 걸 가지면 네. 사회적으로 뭐가 좀 있겠지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겨난다는 게 이 책에 보면 명품 옷을 입고 면접을 간다거나 혹은 뭐 길거리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네. 이랬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든가. 저자는 또 그런 실험을 일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거 찾아보기 힘든데 이 버투라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휴대폰이 있었는데 길쭉하게 생겨서 네. 그 다이아몬드랑 사파이어 같은 게 박혀 있는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네. 그렇죠. 이걸 들고 도쿄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커피숍이라든가 회의실에서 이걸 꺼내놓고 과시를 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저자의 경우는 실험 장소를 잘못 골랐죠. 일본에선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패했던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베블렌 상품이 보여주는 몇 가지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 명품이나 이런 고가 사치품의 경우에 사람들이 깜빡 죽느냐? 첫 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이걸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무슨 직업에 대단한 사람인 걸 써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명함에 그걸 적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치하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옷차림이라든가 네.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과시적인 행위가 저속해 보이긴 하는데 적어도 그게 가난하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200만 원 내면서, 버거운 돈을 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저게 허세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 그래도 아주 가난하진 않겠구나. 실제로는 20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적어도 그 정도 낼 능력은 될 거야 그렇게 라고 생각을 생각한다는 하겠죠.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베블렌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상품들이 인기를 끈다는 거고요. 사회적 핑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나 관습과 관련이 있죠. 그 재밌는 표현을 이 책에선 쓰는데,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허영의 세계에서조차 내가 허영덩어리는 아니야, 허영덩어리가 아닌 척하기 게임을 한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는 집 외부는 근사하게 꾸며놓는데 집 내부, 사람들이 잘 들어와 보지 않는 곳은 별로 이제 꾸미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서양은 대개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자가 주택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포치라 그래서 처음 현관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꽤 돈을 많이 들입니다. 네. 그리고 현관 들어서자마자 꽤 비싼 그림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 두 문화권이 다른 거죠. 과시를 하는데 네. 과시 안 하는 척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상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밖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과시용 물건을 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명품, 옷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건데, 또 흥미로운 게 도저히 그걸 수용할 정도의 소득 면에서 한계치가 안 된다 치면 그거에 준하는 거라도 살려는 게 있다. 애플 휴대폰을 못 가지는 분들은 애플 이어폰을 가지면서 마치 애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외부적으로 비춰지길 원하고, 실제로 이 얘기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페라리라는 슈퍼카보다 많은 게 페라리 키홀더다. 들고 다니면 마치 그렇죠. 페라리의 차 주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대중 명품이라고 불리는데 매스하고 프레스티지를 합쳐서 매스티지라 그러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출연하는 이유도 이거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허영은 시간일 거다,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시간이 아주 귀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여가 시간이 길고 남들한테서 온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게 특권을 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방법이 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책에서도 나오는데 유독 아시아권에서 이 과시용 물건에 더 관심을 쏟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시아권 자체적인 분석은 유교에서 그 원인을 찾았죠. 유교는 산업공상처럼 비교적 그 계층이나 계급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니까 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곳이 더 심하거든요. 네. 거기는 힌두교입니다만은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아시아가 유독 더 그렇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의 특성은 돈 혹은 물신 숭배라 그래서 부가 최고의 사회적 가치가 되는 사회거든요. 네. 그런 사회에서 더 과시적인 문화가 혹은 관습이 생겨난 거지 아시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가보시면 네. 그 금방 돈 번 분들이 얼마나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거는 이제 돈이 중심인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유독 뭐 아시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도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네. 저희가 앞서서 뭐 애플 이어폰이라든지 페라리 키홀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짜 치아 교정기가 태국 방콕의 10대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게 그 여학생들에게는 마치 샤넬과 같은 명품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냥 한번 여쭤보자면 저희 세대에 없던 현상이니까 광명수 씨 세대에는 한 10대 학생 시절에 가짜라도 치아 교정기를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 불편한 걸? 아니요. 그쵸? 저는 이게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아프겠죠. 예, 맞지 않는 예뻐지기 가짜니까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다니 참. 근데 읽으면서 저는 정말. 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요. 사실 가짜 치아 교정기를 노점상에서 팔 만큼 그 인기 있는 허세품이 된 건데 이게 장점이 있겠어요 보니까 명품 고가 사치품 같은 경우는 금방 진짜인지 여부가 들통이 나잖아요. 가품 짝퉁이 네네네. 있으니까. 근데 이건 입안에 차기 때문에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그러게요. 없어요. 입을 벌려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부를 과시하는 수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느 나라나 이 치아 교정에는 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중산층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그 영국인의 발견이라는 책인데 저도 이제 다 읽진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책에 보면은 영국 계층별로 화장실에 비치된 책이나 잡지 부류가 그 특성을 잘 공통적으로 드러낸다는 지적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냥 하류층과 최상류층이 의외로 비슷하더라. 그냥 가볍게 읽을 거리, 유머집 같은 것들이 스포츠 잡지나 이런 게 있는데 중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약간 저속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책이라든가 고전 같은 걸 많이 갖다 놓는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허세를 부리고 싶다는 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능인데 그 허세를 어떻게 교묘하게 부리느냐는 또 계층별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가 그냥 까만 라운드 티 하나에 청바지를 입으면 허세가 되는데 넥타이를 안 매고 네네.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처럼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입잖아요. 저는 그 영국 화장실의 잡지가 하류층과 최상류층이 맞닿아 있다는 데서 굉장한 흥미를 느꼈는데 옷차림도 최근 들어서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수용 단계, 수용 곡선. 이거는 경영학 교재에도 요즘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조 벌린하고 조지 비리라는 사람이 확산 과정 모델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주라는 아주 보수적인 동네에 잡종, 새로운 옥수수 씨앗이 보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확산되는 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이 수용 곡선 뭐 이런 걸로도 나타나고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나 상품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단계를 이렇게 수용 곡선이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이노베이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수용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혁신 자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이른바 쫄쫄이 청바지를 입는데 나는 나팔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 조기 수용자라고 불리는 얼리 어돔터보다 먼저 아예 디자인을 해버리는 사람들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얼리 어돔터, 조기 수용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이걸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수도 저자, 이 두 사람은 나눠요.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는, 비교적 압박감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후기에 다수 사용자가 되는 사람들은 압박감 때문에, 친구들이 다 등골 브레이커를 입고 있는데 패딩을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나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나만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다수 수용자고 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도 어떤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이걸 거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비수용자 그룹이 소수가 나타납니다. 거부자도 있고 저항자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5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수용이라는 게 어떤 상품이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게 한순간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네. 굉장히 단계적으로 벌어진다. 그리고 수용자들 아까 얘기한 5단계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시기에 수용하는 사람들하고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다. 네. 이 사람들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을 짤 때 나는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자를 타깃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후기 늦게 다수 사용자가 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의 핵심은 사람 수가 늘어나는 수용 곡선에서 보듯이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중요한 건 또래인데요. 네. 또래 집단이 이걸 수용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근데 어떤 한계치에 다다르면 10명 중에 8명이 다 똑같은 브랜드를 쓴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수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계치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 곡선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용한 게 나한테는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최근 경영학에서는 이 모델이 상당히 그 시장 세분화 전략의 기초로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사실은 관찰을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고 그렇죠. 또 일전에 신기술이 확산될 때 인간의 부정적 동기, 뭐 예를 들어서 포르노 같은 게 핵심적인 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자도 포르노 시장을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포르노가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발전해서 할리우드 매출의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이미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죠. 근데 그게 나라마다 그 포르노 산업을 수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게 그 나라 소비자들의 어떤 수용 모델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슬람 같은 데서는 완벽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 찾을 수 없느냐? 아니죠. 어디 가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뭐에 담아서 주느냐? 이것도 그 나라의 수준이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약 내가 물건을 팔려면 그 단계에 머물러야죠. 너무 앞선 저쪽에선 아직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팔고 있는데 포르노를 여기서 뭐 USB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게 시장에서 물론 포르노를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상품을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파는 방식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그 길 가다 보면 은밀하게 아이들 강보를 싸고 아이 구경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짜 아이가 아니라 포르노라는 거죠. 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데 책에는 안 나오지만 뉴욕에서는 구경하실래요 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되게 노상강도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을 그 사회 혹은 소비자들이 수용하는 과정이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게 그야말로 본능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 시장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관찰의 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소지품과 분포 범위. 소지품이 굉장히 중요한 관찰 여행의 대상인데 소지품이야말로 소지품이야말로 어떤 그 소비자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면이라는 거죠. 저희 때는 미팅을 저는 대학원 시절에 못 해봤습니다만 네. 미팅을 할 때 대부분 소지품 미팅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럼요. 그거 하셨어요? 저도 해봤죠. 아. 예. 근데 최근에 안 한대요 이걸. 그러니까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안 하냐고 제가 궁금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여서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젊은 직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소지품 미팅을 할 때 장점은 그 소지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면이 있었다. 네. 심지어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좀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처음 만나서 어느 동네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나오나요? 그 사람이나 그 사회적 계층이 나온다. 네. 슬픈 얘기죠.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동네
거주지로 분리된다는 게 좀 슬픈 씁쓸하네요. 얘기인데. 네. 근데 그만큼 소지품이 강력한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저자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공통의 필수 소지품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라고 그래요. 열쇠, 돈,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각 자기가 어떤 나라나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현지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네.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 소지품하고 요일별 소지품들을 다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 그다음 이유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금이 중요하구나. 신용카드로 다 되는 사회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소중한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소지품의 분포범인데 소지품을 어느 정도로 곁에서 안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정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꽤 떨어뜨려 놓는 편이죠.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커피 전문점 같은데 노트북,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도 가는데 안전하죠, 그래도. 그래도 미국 같은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의 경우는 소지품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자전거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자전거는 집 앞에 있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그 예. 나라의 문화나 소비자 특성을 잘 드러낸다는 거죠. 분포 범위를. 그러니까 분포 범위는 어떤 거냐면 과시하고 싶은 욕구와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욕구가 대립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 뭐가 기가 막힌 새로운 휴대폰 새로 발매된 지 며칠 안 된 걸 갖고 있다고 치면 용솟음 칩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다. 꺼내놓고 싶은데 이러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주저주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지품의 어떤 분포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저자 같은 경우는 관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현지인이 되어보라라는 주문을 또 했는데 그 가장 좋은 시간으로 밤이 아니라 새벽과 아침을 꼽았거든요. 저는 이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 저도 제 일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밤이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니까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밤 시간이 늦어질수록 전 세계인이 똑같아지더군요. 인간의 대우에서 탈락하기 시작하니까 네. 별 도움이 안 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지역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다 보면 문화적 눈금 급속 조정이라는 게 가능하다. 나는 지금 상하이의 새벽 4시에 서 있는데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공원에서 이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바삐 출근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네. 여기가 뉴욕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문화적으로 스스로 급속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지인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걸 많이 느꼈던 게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역으로 소문난 게 일본의 도쿄의 신주쿠역이라는 네, 데거든요. 거긴 하루 이동량이 15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데 정말 그냥 뭐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내가 눈앞에 보고 들어간 지하철역을 찾기란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저도 여러 차례 잃어버렸는데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미국 일본인들은 얼마나 출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근데 그게 꼭 무슨 대단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인 게 아니라 집단주의가 강해서 그렇구나. 네. 남한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고요. 일본에서 마스크를 남한테 균을 옮길까 봐 안 낀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남이 나한테 균을 옮길까 봐 안 끼는 거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문화적 차이들이 드러나는 거고 새벽 풍경 같은 걸 보면서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관찰 여행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사회적 통화거래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장원, 이발소 이런 데가 현지에서도 많은 데니까 그런 데를 관찰해야 되는 거.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맥도날드 같은 것도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전 세계에 3만여 개 점포가 있으니까 지역별 차이를 조금씩 드러내거든요. 그 나라 메뉴가 나오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관찰 여행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의 맥도날드 빨리 가보고 싶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신뢰와 불신의 한계.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게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일본에서 우리를 신뢰 안 해요. 잘.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거의 안 팔리다시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세계 인류 기업이 된 삼성, LG, 현대차도 일본만큼은 철옹성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안 팔렸거든요. 중국에서도 최근에 안 팔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품질이 떨어져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혹은 우리 기업이 불신의 대상이 그 나라로부터 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 때문에 네. 혹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건 참 기업이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뢰와 불신의 한계도 명명하게 깨달아야 기업에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이 저자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길거리 만두 팔고 많이 파는데 싸게 네.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참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걸 먹었다 이거 뭐 실명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배 아프진 않을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미덕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된 이유는 뭐 그 나라 현지인들이 열광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혹은 글로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맞아요. 표준적인 일관된 제품이 나오니까 여기서 사고 날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중국의 길거리 만두보다는 스타벅스에서 여러 사람이 만지는 이 커피용 우유라도 선뜻 집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신뢰가 가죠. 그렇죠. 해외 나가서 입맛이 안 맞아서 그 나라 현지 음식을 못 먹었는데 예. 맥도날드는 그래도 내가 맛본 거니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찾게 되면서 그게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게 된 거죠. 네. 맥도날드도 그랬고 최근에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뢰와 불신의 한계는 그렇다고 선진국 후진국이 뭐 늘 상반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불신의 대상은 선진국의 바라는 데 술집이라는 데를 가면 특별한 안주라는 게 없으니까 네. 특히 뭐 스포츠 바나 이런 데는 그 간단한 땅콩을 요만한 바구니에 갖다 주거든요. 그거는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먹다 남으면 바로 또 갖고 와서 재생 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적거렸겠으며 침은 튀었겠으며 만져봤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도 바에 땅콩 안주는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불신의 한계가 되는 거죠. 이걸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많은 그 생태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뢰와 불신의 5가지 요인을 저자는 진짜냐, 진품이냐 여부, 그리고 이 브랜드가 약속을 이행하느냐, 그리고 이 브랜드가 의미하는 가치는 뭐냐, 안정적이냐. 우리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해외 나가서 가는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대충 이런 정도의 맛이나 가격이 나와. 네. 터무니없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렇죠. 이게 안정성이죠. 네. 안전하냐, 이게 먹어서 잘못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처럼 의존 가능성. 내가 이걸 한국에서도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겁낼 건 없어 이런 것들. 이렇게 6개를 꼽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6개 가운데 한두 가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브랜드 혹은 그 나라 지역의 공장 이런 데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브랜드가 유리한 건 뭐냐면 그런 5가지 요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신뢰를 받는 거예요. 네. 뭐 국내에서라면 거기 맛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서 싫어했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 나가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재밌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 이 책에 KFC 짝퉁이 아프가니스탄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카불이라는 네. 수도에. 근데 똑같은 메뉴에 그림도 비슷하고 그 커넬 샌더스라고 앞에 있는 노인 할아버지 네. 상까지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 간판에 닭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닭이 그려져 있을까? 서양에는 없고 그쪽에서는 닭을 재료로 쓴다는 게 굉장히 믿을 만한 일이거든요. 닭을 재료로 안 쓰고 도대체 뭘 쓸지 모르니까 닭을 그려넣었는데 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닭을 그려넣으면 닭을 도살하는 것도 연상이 되고 그래서 그려넣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업체에서 신뢰를 준다고 돼지고기집에 돼지를 그려넣는데 그게 지금은 우리 수준하고는 잘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돼지를 도살하는 느낌이 자꾸 연상되거든요. 그것도 사진으로 붙여놓은 집들이 꽤 있는데 아주 느낌이 안 좋아요. 사실 그 가면서 돼지들 굉장히 귀엽게 그려놓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저걸 먹는 거야. 그게 아마 진짜 좋은 돼지고기를 쓰느냐 하는 불신이 만연했을 때는 의미 있는
그 간판이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돼지고기를 다 괜찮은 돼지고기를 쓰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니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와 불신의 한계도 지역별로 문화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품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잠재 고객의 욕구에 기반을 해서 다양한 속성을 부여하는 건데 그러면 단순한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속성을 다 그냥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반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디자이너들은 simple is good, simple is the best 하거든요. 네. 단순하게 그 기능의 본질에 집착한 게 최고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네. 나이지리아에 가면 길거리 주유소들이 저도 많이 여기저기서 구경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만한 2리터 생수병에다가 휘발유를 들고 나와서 팔거든요. 기가 막힌 주유소잖아요. 다른 모든 기능이 배제된 본질 그 자체죠. 네. 그거 사서 그냥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주유소가 어느 순간 우리한테는 잠깐 쉴 곳도 됐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먹을 곳도 됐고 경정비라 그래서 간단한 차 분량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미 돼버렸기 네. 때문에 지금 와서 누군가 휴게소에 접근해서 2리터 드릴을 내밀면서 휘발유 사실래요 아저씨?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네.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단순한 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럼 좋은 기능을 다 갖다 붙이는 게 좋은 거냐? 그걸 이제 이 책에서는 크리핑 피처리즘이라 그러는데 좋은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기능 저 기능 다 하나하나씩 쌓다 보면 소녀시대 수영의 다리에 누가 이쁘죠? 얼굴 요즘 하여튼 뭐 다 이렇게 예쁩니다. 예. 예. 그런 얼굴을 다 붙여놓은 분이 미인이 될 수 있느냐처럼 좋은 제품이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걸 추구하되 몇 가지 기능을 첨가해야 되는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만병통치약이냐 그러면서 거부감을 샀던 게 약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 느낌이었거든요. 네. MP3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터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너무 단순한 건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도의 본질적인 건 갖다 넣어줘야 된다. 이런 균형이 중요해진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관찰의 힘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모든 사소한 것들과 삶의 모든 렌즈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산만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자신의 관찰 여행을 두서없이 많이 쓴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기획자 또 마케팅 종사자 기업에서 이런 분들은 꼭 읽을 책이고 아마 많이들 읽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꼭 하나 추가하고 싶은 대상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이지리아에 있는데 이런 상품을 팔아야 된다면 어떻게 기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비하는 책으로 좋습니다. 좀 또 해답을 하나는, 얻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별책 프록의 유용성을 더 설명드리자면 네. 조금 산만하고 난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걸 제가 훨씬 쉽고 재밌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운영자죠. 김도윤 작가가 성공한 사람 1000명을 인터뷰했는데요.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럭키라는 책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프로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프로.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만나요.